동생의 입술에 남은 상처는 하선우의 잠들었던 과거를 깨우는 비명과도 같았다. 다음날 비릿한 생선 냄새 대신 값비싼 향수와 소독약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그녀를 맞았다. 부산의 상위 1%만이 자식들을 보낸다는 청아학원. 해운대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곳은 선우가 발붙이고 사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공간이었다. 낡은 작업복 차림의 선우는 마치 다른 종족처럼 보였다. 최고급 외제차에서 내리는 학생들, 명품 가방을 든 학부모들 사이에서 생선 비린내가 채가시지 않은 그녀의 존재는 불협화음 그 자체였다. 교문에서부터 그녀를 훑는 차가운 시선들, 그 노골적인 경멸과 호기심 속에서 선우는 한치의 위축도 없이 굳은 표정으로 교무실로 향했다. 하지만 정학원의 벽은 생각보다 미끄러웠으며 교묘하게 단단했다. 하진우 학생 담임 선생님 좀 뵙고 싶은데요. 행정실 직원은 선우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완벽하게 교육된, 그러나 영혼은 없는 기계적인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그 눈빛에는 이런 곳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무언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아, 하진우 학생 보호자분이시군요. 담임 선생님께서 지금 공개 수업 중이셔서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어제 아이가 다쳐서 왔습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싶어서요. 선우의 단호한 말투에 직원의 미소는 한결같았지만 눈빛은 미세하게 차가워졌다.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는 척하며 짧은 순간 다른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듯한 손놀림이 선우의 예리한 시야에 포착됐다. 전직 경찰의 감각이 경고음을 울렸다. 이것은 단순한 응대가 아니라 훈련된 방어였다. 아, 그러셨군요. 저희가 확인해본 바로는 체육 시간에 농구를 하다가 다른 학생과 부딪혀서 경미한 부상이 있었던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진우 학생이 워낙 모범적이라 다른 문제는 전혀 없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정상담이 필요하시면 저희 학원의 공식 절차에 따라 서면으로 요청서를 제출하시고 담당 교사와의 일정을 조율해 주시겠어요? 경미한 부상, 모범적, 공식 절차, 정중하게 포장된 단어들은 사실상 거절의 뜻이었다. 선우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돌아섰다. 분노를 터뜨리는 것은 하수의 방식이다. 그녀는 저들이 만든 규칙 안에서는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이미 뼛속 깊이 알고 있었다.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이 거대한 성벽 안에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그 어떤 진실의 실오락이 하나도 찾아낼 수 없다는 것을. 그날 밤 선우는 눅눅한 반지하방에서 세탁기를 돌리고 있었다. 세탁기의 단조로운 소음이 방 안을 가득 메웠다. 빙글빙글 돌아가는 세탁조를 멍하니 바라보던 그녀의 시선이 진우의 교복 주머니에서 삐져나온 무언가에 멈췄다. 구겨지고 땀에 젖어 형태마저 흐릿해진 작은 종이 쪽지였. 무심코 그것을 펼친 선우의 손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내용은 짧았지만 그 어떤 칼날보다 날카롭게 선우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내 전직 경찰 누나한테 한 번만 더 깝치면 내 엄마가 마지막이 아닐 줄 알아라. HTM, 황태민, 그리고 엄마. 선우의 호흡이 가빠졌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3년 전 학교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다는 어머니, 단순 실족사로 종결되었던 그 사건 현장의 차가운 공기, 소독약 냄새, 그리고 슬픔 한 점 없던 학교 관계자들의 얼굴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건 단순한 학교 폭력이 아니었다.
훨씬 더 거대하고 추악하며 오래된 무언가가 동생의 목을 그리고 자신의 과거까지 조르고 있었다. 선우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쥔 채 방문을 벌컥 열었다. 숙제를 하던 진우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이게 뭐야? 선우가 내민 쪽지를 본 진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동공이 공포로 흔들렸다. 아이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누나,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애들 장난. 장난? 엄마 이름이 여기서 왜 나와? 대답해. HTM. 황태민. 그 자식이지. 아니야. 누나 제발 그냥 모른 척 해줘. 응,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어. 진우의 목소리는 애원에 가까웠다. 공포에 질린 아이는 필사적으로 누나를 이 지옥에서 밀어내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선우에 억눌려 있던 분노의 기름을 부을 뿐이었다. 네가 어떻게 알아서 해. 이렇게 매일 맞으면서 돈 뺏기면서 엄마까지 들먹이는데 이걸 그냥 참고 있으라고? 그게 네가 말하는 해결이야? 그럼 어떡해. 누나가 뭘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누나가 상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야.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조용히 살아야 돼. 경찰이었던 누나도 어쩔 수 없었잖아. 경찰이었던 누나. 진우의 절규가 비수처럼 날아와 선우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 정의를 믿었고 법을 지키려 했지만 결국 거대한 힘 앞에서 모든 것을 잃고 쫓겨났던 과거의 무력감,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진우는 누나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혼자 감내하려 했고, 선우는 그런 동생 앞에서 또다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치를 떨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진우의 억눌린 흐느낌만이 공기를 채웠다. 선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동생의 어깨를 한번 감싸 쥐고는 방을 나왔다. 손바닥 안에서 쪽지가 축축하게 젖어들고 있었다. 동생의 두려움은 현실이었다. 그리고 선우의 분노 역시 현실이었다. 두 개의 현실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그녀는 선택을 해야만 했다. 죽은 엄마와의 약속을 지키며 평범한 시민으로 남아 무력하게 지켜볼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봉인해 두었던 과거의 자신을, 괴물을 다시 꺼낼 것인가? 다음 날 선우는 자갈치 시장에 나가지 않았다. 대신 낡은 노트북을 켜고 몇 시간 동안 무언가를 검색했다. 청아학원, 황태민, 그리고 그의 아버지인 이사장 황만석. 화면을 채우는 것은 온통 찬사와 미담뿐이었다. 성공한 사업가, 자비로운 교육자. 하지만 선우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면으로 보일 뿐이었다. 그녀는 하루 종일 청아학원 주변을 맴돌았다. 아이들의 학교 시간, 그들의 동선, 값비싼 차들이 드나드는 후문, 그리고 CCTV가 비추지 않는 사각지대까지 그녀의 눈은 다시 먹잇감을 쫓는 맹수의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다. 표적은 정해졌. 황태민의 옆에서 가장 시끄럽게 지저대던 게 최동진. 그를 쫓으면 목줄을 쥔 주인을 찾을 수 있을 터였다. 그날 저녁, 인적 드문 학교 뒤편의 어두운 골목. 최동진이 친구 몇 명과 낄낄거리며 담배를 피우고 있을 때였다. 어둠 속에서 한 인형이 소리 없이, 그러나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내며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 어떤 위협적인 말도 없었다. 하지만 선우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골목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최동진과 아이들의 시시껄렁한 웃음소리가 칼로 자른 듯 뚝 그쳤다. 최동진. 맞지? 선우는 손가락 마디를 꺾으며 우두둑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곧 시작될 지옥의 서곡이었다.
폭력은 저들이 유일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그리고 그것은 한때 하선우의 모국어였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골목 어귀에 불 꺼진 차 안에서 한 남자가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입에는 오래전에 불이 꺼진 담배가 물려 있었다. 골목 안의 공기는 최동진과 그 무리의 거친 숨소리와 공포로 가득 찼다. 하선우는 피 한 방울 묻히지 않았다. 폭력은 상대를 부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이 핵심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저 최동진의 귓가에 뱀처럼 스며드는 목소리로 몇 마디 속삭였을 뿐이다. 네, 아버지가 건설 현장에서 자재 빼돌리는 거. 황태민도 알까? 네가 어젯밤에 그 여학생한테 보낸 메시지. 내가 원본 가지고 있는데 경찰서로 갈까? 아니면 황태민한테 먼저 갈까? 그 말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거구의 남학생은 생전 처음 겪는 종류의 공포에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떨며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다. 선우가 그들을 그림자처럼 지나쳐 골목을 빠져나오던 순간 주머니 속에서 낡은 휴대폰이 날카롭게 진동했다. 화면에 뜬 것은 저장되지 않은 알 수 없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잠시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지독하게도 익숙한 담배에 찌든 것 같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솜씨 여전하네. 하선우. 근데 세상이 변해서 이젠 어딜 가나 CCTV가 널 보고 있어. 그 골목도 예외는 아니고. 선우의 걸음이 그 자리에 우뚝 멈췄다. 온몸의 근육이 긴장으로 수축했다.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목소리. 한때는 스승이었고 누구보다 믿었던 상사. 강민준 팀장님. 아직도 팀장이냐? 이젠 그냥 아저씨지. 광안리 포장마차 거리. 세 번째 집. 30분 준다.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선우는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강민준, 그녀의 경찰 인생을 시작하게 만들었고 동시에 끝나게 만든 남자. 그녀를 경찰 조직에서 나락으로 떨어뜨린 그 사건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남자. 그가 왜 이제 와서 30분 후 선우는 약속 장소인 포장마차에 앉아 있었다. 끓어오르는 어묵탕의 김과 소주잔을 부딪히는 사람들의 소음이 가득한 곳. 강민주는 이미 소주 한 병을 거의 비운 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팬 그의 얼굴은 심하게 지쳐 보였다. 꼴이 이게 뭐냐? 자갈치 시장 바닥에서 생선 대가리나 치고 있는 게 내가 그토록 원하던 삶이었어? 제가 무슨 꼴이든 팀장님이 상관하실 바는 아닙니다. 제복 입고 정의로운 척하는 것보다는 마음 편합니다. 아직도 그 성질머리는 여전하구나. 네가 그 빌어먹을 제복 벗지만 않았어도 지금쯤 저런 양아치들 상대할 일도 없었을 거다. 내가 너 얼마나 아꼈는지 잊었어. 5년 전에 그 시의원 놈 아들내미 사건 기억나냐? 네가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우리 팀 전체가 먼지나게 털렸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어. 넌 팀장님이야말로 변한 게 없으시네요. 여전히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으려고 애쓰시는 거. 아끼는 후배를 증거 조작과 윗선 압력 앞에 그렇게 쉽게 내치셨습니까? 선우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강민주는 대답 대신 남은 소주를 한 번에 털어넣었다. 그의 눈에 순간 스쳐 지나가는 죄책감과 회한을 선우는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한참의 침묵 끝에 그는 품 안에서 작은 물건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로 툭 던졌다. 낡은 USB 메모리였다. 3년 전 내 어머니 사고 아니야. 그 한마디에
포장마차의 모든 소음이 선우의 귓가에서 사라졌다. 오직 강민준의 목소리와 자신의 심장 소리만이 들리는 것 같았다. 세상이 멈춘 것 같은 기분이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처음부터 이상했어. 현장 상황도, 목격자 진술도 전부 너무 깨끗했지. 마치 누가 정교하게 연출한 무대처럼. 하지만 건드릴 수가 없었어. 그 배후에 청아학원 황만석 이사장이 있었으니까. 황만석, 그래, 그 영감탱이가 손 한 번 쓰니까 모든 수사 라인이 막히고 단순 실족사로 종결되더군. 나도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힘이 없었지. 그때 내가 너한테 등 돌리고 내 어머니 사건 덮는 거 그냥 보고만 있었던 거 매일 밤마다 생각나서 잠을 설친다. 이건 내 속죄 같은 거야. 내가 못다한 일 네가 대신해라. 강민준은 자조적인 미소를 지었다. 그는 선우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이 안에는 내가 3년간 모은 것들이 들어있다. 조작된 부검 보고서 초안, 당시 사건 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했던 구급대원의 비공식 증언 녹취, 그리고 결정적으로 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 황만석 이사장을 만나러 학교에 들어가는 CCTV 영상, 물론 교장실 복도 영상은 우연히 서버 오류로 삭제됐더군. 웃기지도 않지. 선우의 떨리는 손이 천천히 USB로 향했다. 작고 차가운 플라스틱 조각이 마치 거대한 낙인처럼 느껴졌다. 이걸 이제 와서 왜 저한테 주시는 겁니까? 법으로는 저 괴물 못 잡아. 내가 해봐서 알아. 법은 가진 놈들 편이거든. 하지만 너는 다르지. 넌 더 이상 경찰이 아니니까. 잃을 것도 지켜야 할 규칙 같은 것도 없잖아. 이걸 어떻게 쓸지는 네가 결정해. 묻어버리든 터트리든 난 이제 모르는 일이다. 강민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선우의 어깨를 한번 툭 치고는 비틀거리며 포장마차를 나섰다. 홀로 남은 선우는 USB를 든 채 한참 동안 앉아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다. 3년간 묻어두었던 진실이자 자신을 다시 지옥으로 끌어당길지도 모르는 판도라의 상자였다. 집으로 돌아온 선우는 곧장 낡은 노트북을 켰다.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떨리는 손으로 USB를 보트에 꽂았다. 증거자료라는 이름의 폴더 안에는 여러 개의 파일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첫 번째 녹음 파일을 클릭했다. 지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한 의사의 피곤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3년 전 어머니의 시신을 처음 거만했던 응급실 의사였다. 단순 실족사로 보기에는 후두부의 충격이 너무 강하고 충격 지점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보통 계단에서 구르면 여러 곳에 찰과상이나 골절이 생기기 마련인데, 그리고 방어운으로 보이는 손목에 몽 자국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강하게 붙잡혔던 것처럼요. 제가 상부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했지만 다음 날 갑자기 수사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위에서 누른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다음 파일은 조작된 경찰 보고서의 원본 스캔 파일이었다. 선우는 경찰 시절의 경험을 살려 보고서를 훑었다. 조작은 허술했지만 대담했다. 사건 발생 추정 시각과 신고 시각의 미묘한 불일치, 명백히 존재했을 목격자들의 진술 누락, 모든 것이 진실을 가리키는 대신 완벽한 거짓을 향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파일, CCTV 정문이라는 이름의 영상 파일이었다. 선우는 마우스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영상을 재생하자
3년 전에 어머니가 흐릿한 화질 속에 나타났다. 초조한 얼굴로 학교 정문을 통과하는 모습. 그 손에는 진우의 성적표와 작은 녹음기가 들려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교장실이 있는 복도 끝에서 누군가와 격렬하게 언쟁하는 듯한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영상은 없었지만 그 목소리는 선명했다. 어머님, 자꾸 이러시면 저희도 학교의 명예를 위해 어쩔 수 없습니다. 아드님 교육이나 똑바로 시키세요. 그깟 일로 유난 떨 일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절박하고 분노에 찬 목소리가 이어졌다. 내 아들이 거짓말할 애가 아니에요. 당신 아들 황태민이 우리 진우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왔어. 당신들이 뭔가를 숨기고 있잖아. 이거 교육청에 전부 터뜨릴 겁니다. 어머님, 지금 저를 협박하시는 겁니까? 이 바닥이 어떤 곳인지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가만히 있는 게 어머님이나 그 아드님 신상에 좋을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문이 닫히는 날카로운 소리, 무언가 벽에 강하게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짧게 끊어지는 어머니의 비명, 악 하는 소리를 마지막으로 녹음은 끊겼다. 노트북 화면이 암전되었다. 선우는 숨을 쉬는 법을 잊은 사람처럼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았다. 방 안에는 그녀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조용히 흐르던 눈물은 어느새 멈춰 있었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차가운 분노였다. 공정했던 경찰 하선우는 3년 전 어머니와 함께 죽었다. 오늘 밤 차가운 복수심에 불타는 괴물이 그 자리에서 다시 태어났다. 노트북 화면은 암전되었지만 하선우의 머릿속은 꺼지지 않는 불길로 타오르고 있었다. 3년간 그녀를 짓눌렀던 슬픔과 죄책감은 이제 모든 것을 죄로 만들 만큼 뜨거운 분노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는 경찰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괴물을 사냥하기 위해 스스로 괴물이 되기로 결심한 복수자였다. 다음 날 선우는 강민준을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시끄러운 포장마차가 아닌 먼지 쌓인 그의 낡은 차 안이었다. 차 안은 담배 냄새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그 상자는 열어봤나? 판도라의 상자. 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후회하나? 아니요. 이제 뭘 해야 할지 확실해졌으니까요. 그들의 자백이 필요합니다. 황태민, 그리고 황만석. 두 사람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야겠습니다. 법정에서 틀 증거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모두 듣게 할 증거가. 강민주는 선우의 얼굴에서 과거, 그 누구보다 총명하고 집요했던 에이스 형사의 모습을 보았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빛은 그때보다 훨씬 더 차갑고 위험했다. 그건 정의감이 아니라 지독한 복수심이었다. 자백이라. 그 늙은 여우랑 어린 뱀 새끼가 순순히 제 발로 덫에 걸어 들어올까? 증거가 있어도 법망을 빠져나가는 놈들이야. 그래서 덫을 놓아야죠. 그들이 가장 방심하고 가장 오만한 순간을 노려서 미끼가 필요합니다. 선우의 입에서 미끼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강민주는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깨닫고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거칠게 담배를 비벼 껐다. 안 돼. 진우는 안 된다. 그 아이를 또다시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어. 이미 충분히 고통받았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황태민이 유일하게 반응할 미끼는 진우뿐이에요. 그리고 황만석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것. 그들은 진우를 자신들의 발밑에 있는 벌레쯤으로 생각하겠죠. 그래서 방심할 겁니다. 이건 제가 동생에게 직접 설명하고 동의를 구할 겁니다. 이건 우리 가족의 싸움이니까요. 그날 밤 선우는 동생 진우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어머니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배우의 황태민과 그의 아버지 황만석이 있다는 끔찍한 진실을 그녀는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동생을 어른의 세계로 끌어들여야만 했다. 마지막 연극의 배우로 세워야만 했다. 선우는 진우가 무너져 내릴 것이라 생각했다. 울고 절망하고 혹은 자신을 원망할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진우의 반응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그래서 내 도움이 필요해. 진우야, 황태민을 만나서 그놈 입에서 직접 자백을 받아내야 해. 물론 절대 너 혼자 두지 않아. 내가 바로 곁에서 위험하지 않게. 할게. 진우의 대답은 너무나도 단호해서 오히려 선우가 당황할 정도였다. 소년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3년간 그를 짓눌렀던 죄책감은 이제 어머니를 위한 복수심과 진실을 밝히겠다는 용기로 변해 있었다. 엄마의 마지막을 그렇게 만든 놈들이잖아. 내가 무서워하면 엄마가 하늘에서 너무 슬퍼하실 거야. 내가 할게. 누나, 내가 끝낼게. 작전은 신속하고 은밀하게 계획되었다. 강민주는 경찰 내부 정보를 이용해 학교 옥상의 CCTV가 특정 시간에 30분간 점검을 위해 꺼진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 30분 안에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선우는 단추보다 작은 크기의 초소형 녹음기를 구해 진우의 교복 셔츠 안쪽에 완벽하게 숨겼다. 그녀는 진우에게 위험 신호와 대처법을 수십 번이고 반복해서 가르쳤다. 마치 전장으로 나가는 동료에게 작전을 설명하는 지휘관처럼. 그리고 마침내 결전의 날이 밝았다. 차가운 바람이 부는 청아학원 옥상. 진우는 약속 장소에 먼저 나와 황태민을 기다렸다.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소녀는 두 주먹을 꽉 쥔 채 두려움을 삼켰다. 잠시 후 옥상 문이 거칠게 열리며 황태민이 모습을 드러냈다. 뭐야? 하진우, 드디어 죽고 싶어서 안달이 났나? 여기까지 불러내고 유서라도 쓰게? 너한테 들을 말이 있어서. 3년 전 우리 엄마, 네가 그랬지? 황태민의 얼굴에 오만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마치 재미있는 연극을 보는 관객처럼 진우의 도발을 즐기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이나 두려움 따위는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아, 그 아줌마? 아직도 그 얘기야? 끈질기네. 그래, 내가 밀었어. 어쩔 건데? 증거 있어? 내까짓 게 뭘 할 수 있는데. 쓸데없이 나서는 것들은 다 그 꼴 나는 거야. 내 엄마처럼. 어떻게 사람이 그런 짓을 하고도. 시끄러워. 그 아줌마는 죽어도 싸. 감히 누구 아들한테 훈계질이야? 네, 누나도 마찬가지야. 자꾸 알짱거리면 그땐 네가 엄마처럼 되는 수가 있어. 아주 안타까운 사고로 말이지. 내가 직접 내 누나도 똑같이 만들어줄까? 바로 그때였다. 옥상문이 다시 한번 열리고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들어섰다. 황만석 이사장이었다. 그는 인자한 미소 대신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차가운 눈으로 아들과 진우를 번갈아 보았다. 태민아, 시끄럽다. 아, 아버지. 여긴 어떻게? 아들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진우에게로 향하며 하진우 학생이라 했던가. 네, 어미를 꼭 빼닮았구나. 그 쓸데없는 정의감까지도. 어리석은 유전자란 참 무섭군. 황만석은 천천히 진우에게 다가왔다. 그의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진우의 숨통을 조여오는 것 같았다. 그는 진우의 턱을 거칠게 붙잡아 자신을 보게 만들었다. 네, 어미도 그랬지. 가짜는 녹음기 하나 들고 와서 날 협박하려 들었어. 그래서 내가 가르쳐줬다.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넌 네 어미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오늘 여기서 들은 건 전부 잊어버려라. 그러면 안타까운 사고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테니 이건 충고가 아니라 마지막 경고다.
완벽한 자백이었다. 아들의 범죄를 확인하고 심지어 자신의 범죄까지 스스로 인정하는 오만함의 극치였다. 그 모든 대화는 진우의 셔츠에 달린 작은 녹음기를 통해 학교 근처에 주차된 강민준의 차 안으로 생생하게 전달되고 있었다. 선우는 헤드셋을 쓴 채 입술을 깨물며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 대신 분노가 흘러내렸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 진우더러 빠져나오라고 해. 강민주는 노트북에 연결된 휴대폰을 들어 망설임 없이 전송 버튼을 눌렀다. 수신이는 그가 유일하게 신뢰하는 탐사보도 전문 기자였다. 수십 개의 녹음 파일과 영상, 조작된 보고서들이 인터넷 회선을 타고 대한민국을 뒤흔들 폭탄이 되어 날아갔다. 몇 시간 후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뒤집혔다. 청아학원 황만석 이사장, 살인교사 및 은폐 혐의라는 속보가 모든 뉴스 채널을 장식했다. 황태민의 끔찍한 학교 폭력과 아버지 황만석이 아들의 죄를 덮기 위해 3년 전 학부모를 살해했다는 사실이 담긴 녹취록 전문이 공개되었다. 인터넷은 분노로 들끓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마비되었으며 청아학원 정문은 기자들과 성난 학부모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견고해 보였던 성벽은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언제나 고요하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모든 것이 뒤바뀐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고 있었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청아학원 게이트의 여파는 거셌다. 황만석 이사장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도 끝까지 꼿꼿했지만 그의 아들 황태민은 겁에 질린 채 울부짖으며 끌려나갔다. 그들이 쌓아올린 금권의 성벽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다. 청학원은 개교 이래 처음으로 무기한 휴교에 들어갔고 부산교육청은 물론 지역 정치계까지 칼바람이 불었다. 황만석이 뿌려놓은 더러운 돈과 인맥의 거미줄이 낱낱이 드러나면서 견고해 보였던 카르텔의 균열은 걷잡을 수 없는 붕괴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몇 주 후 이 모든 소음에서 벗어난 곳, 동이 트기 시작하는 이른 새벽의 해운대 해변, 파도 소리만이 유일한 배경음악이 되어주고 있었다.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하선우와 하진우 남매가 나란히 서 있었다. 3년 만이었다. 진우가 저렇게 편안한 얼굴로 웃는 것은 소년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과 밤마다 찾아오던 악몽은 이제 희미한 과거가 되었다. 진우는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다 조용히 누나의 얼굴을 보았다. 고마워. 누나, 나 이제 더 이상 무섭지 않아. 밤에 잠도 잘 자. 누나가 나한테는 엄마이기도 하고 아빠이기도 했어. 항상 미안하고 그리고 고마워. 선우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떠오르는 해를 바라볼 뿐이었다. 진우는 다시 한번, 이번에는 조금 더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젯밤에는 오랜만에 엄마 꿈을 꿨어. 환한 얼굴이 아니라 웃는 얼굴로 나 보면서 우리 누나 잘 부탁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 누나 덕분이야. 정말이야. 선우는 그제야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습관처럼 주머니에 손을 넣어 낡은 담뱃갑에서 담배 한 개비를 꺼내 입에 물었다. 과거의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마음속의 공허함과 분노를 채우기 위한 무의식적인 행동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라이터를 꺼내지 않았다. 잠시 입에 물고 있던 담배를 손가락으로 빼내 떠오르는 태양과 동생의 평온한 얼굴, 그리고 넘실거리는 바다를 차례로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마치 오랜 악연을 끊어내듯 담배를 멀리 바다로 던져버렸다.
하얀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간 담배는 새벽 파도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분노를 억누르기 위해 입에 물었던 과거의 상징,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었다. 바로 그때 그녀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인은 강민준 팀장님이었다. 여보세요. 뉴스 봤다. 다 끝났더군. 네. 끝났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내 기록은 전부 정리됐다. 원한다면 복직할 방법도 알아봐 줄 수 있어. 내 자리 아직 비어 있다. 돌아올 생각 없나? 내 덕분에 나도 아직 이 더러운 바닥에 발 붙이고 있을 이유를 찾았. 고맙다. 하선우. 선우는 잠시 대답이 없었다. 그녀는 전화기를 든 채 바다 저편에서 완전히 솟아오른 태양을 바라보았다. 그 찬란한 빛이 자신과 동생의 얼굴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 아주 오랜만에 진짜 미소가 번졌다. 아니요. 팀장님, 제 자리는 여기입니다. 제 칼은 이제 진우 도시락 싸줄 때만 쓸 겁니다. 그게 더 어울려요. 전화를 끄는 선우는 진우의 어깨에 팔을 둘렀다. 두 남매는 아무 말 없이 그렇게 한참 동안 함께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았다. 상처는 남았다. 어머니도 잃어버린 시간도 돌아오지 않는다. 하지만 괜찮았다. 정의는 흉터를 지울 수 없지만 새로운 새벽을 가져다 준다. 그리고 하선우에게 그것으로 충분했다.